안녕하세요. 이번 NDC에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 언리얼 엔진 5 익스피리언스로 알아보는 차세대 대규모 월드를 발표하게 된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성재라고 합니다. 요즘 게임 제작에 있어 점점 더 큰 규모의 오픈월드 제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의 월드 제작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오픈월드 형식으로 제작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에 사용되었던 도시 샘플 맵이 얼마나 큰 규모로 제작되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큰 규모임에도 영화급 고품질 에셋들을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월드에 대해 저희가 포트나이트 때부터 이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 작품 등을 제작하면서 만들고 개선한 여러 오픈월드 제작 기능들과 특히 대규모 도시 제작을 하면서 만든 자동 도시 생성 파이프라인 등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직접 도시 하나를 생성한 다음 언리얼 엔진에서 스폰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 샘플이 어느 정도 규모로 제작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4초로 짧게 편집된 티저 영상입니다. Hi, I'm Thomas Anderson. Like many of you, I work with computers. But computers are also mirrors, reflecting back who and what we are and the choices we make, the worlds we build. You still got it. Like riding a bike, they say. 네, 방금 전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도시 배경은 길거리마다 작은 쓰레기 과자 봉지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의 전체 면적이 약 17평방킬로미터나 되는데도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제 동일한 디테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에 사용된 인스턴스만 850만 개가 될 정도로 큰 규모인데요. 제작은 후디니를 활용하여 프로시저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액터들이 빼곡히 월드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렌더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하이 폴리곤의 에셋을 게임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서 아티스트 분들이 로우 폴리곤으로 직접 리토폴로지하고 노멀 맵을 추출하여 디테일을 잡아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 화면에 너무 많은 폴리곤이 있으면 렌더링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LOD도 필수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리얼 엔진 5의 나나이트를 사용하면 거의 하이 폴리곤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최저가 작업 과정이 필요 없어지게 되어 전체적인 에셋 제작 시간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샘플을 살펴보시면 3D 에셋 대부분이 이미 나나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에셋들이 하이 폴리곤은 아니지만 약 1000개 정도가 약 50만 트라이앵글에서 400만 트라이앵글 수준의 하이 폴리곤 에셋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나나이트를 사용할 경우 드로우 콜 제약이 크게 줄기 때문에 원하는 퀄리티로 배경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AAA 게임들에서는 자갈바닥 같은 경우 보통 하드웨어 테셀레이션을 사용하여 디테일을 높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도시 샘플에서는 메가스캔 데이터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활용하여 수백만 폴리곤의 바닥 타일들로 미리 변환하여 나나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폴리곤 에셋들이 이 넓은 월드에 빼곡히 배치되어 있음에도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나나이트 가상화 지오메트리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스트리밍하여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들을 계층 구조식 클러스터로 미리 만들어 두어 한 화면에 아무리 많은 수십억 개 트라이앵글들이 있다 하더라도 디테일 저하 없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런 클러스터링 처리 때문에 나나이트에서는 기존처럼 LOD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수많은 건물들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카메라 뷰 프러스텀 그려야 할 액터들이 무엇인지 판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만약 월드가 너무 넓어서 카메라 뷰 프러스텀 안에 너무 많은 액터들이 있을 경우 매번 판별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나이트에서는 그냥 보이는 클러스터만 골라서 렌더링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액터들이 겹쳐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렌더링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워낙 에셋들이 많기 때문에 텍스처 로딩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도시 샘플의 모든 텍스처는 기본적으로 버추얼 텍스처를 활성화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텍스처를 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스트리밍하여 로딩 시간도 단축시키고 메모리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메모리에 텍스처를 로드할 때 8K 해상도보다는 4K 해상도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텍스처는 4K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건물 같은 경우는 더 큰 해상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UDIM을 사용하여 디테일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팅입니다. 게임 그래픽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효과가 퀄리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기존 게임들에서는 이 GI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맵을 베이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가 넓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을 라이트 맵으로 베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시간 GI 기능들을 사용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퀄리티가 베이크한 것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룸에는 라이트 빌드와 맞먹는 수준의 고품질 GI가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넓은 월드를 쉽게 라이팅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컬러 블리딩 효과로 인해서 간접광만으로도 주변을 충분히 바뀔 수 있게 되어 이 도시 샘플처럼 디렉셔널 라이트와 스카이라이트 단 두 개만 사용하고 있어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라이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보통 라이트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영역에서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이나 스크린 스페이스 AO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루멘에서는 소프트 인다이렉트 섀도우를 지원하여 라이트가 닿지 않는 부분도 사실적인 그림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 루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가 하나도 없어도 이미시브 머터리얼만으로 야경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의 야간 씬을 제작하실 때 그전에 비해 훨씬 더 수월해졌고요. 또 기존에는 리플렉션 프로브를 일일이 환경에 맞춰 적절히 배치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 너무 많이 배치할 경우는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루멘에서는 GI와 리플렉션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져 별도로 리플렉션을 위해서 리플렉션 프로브를 배치하실 필요도 없고 또한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정확한 리플렉션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이 도시 샘플 맵은 디렉셔널 라이트와 스카이라이트 단 두 개만 사용 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노출 대비가 심한 장소일 경우 너무 밝게 타버리거나 너무 어두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 추가된 로컬 노출 기능을 사용하면 그 부분들을 보강해 주어 넓은 지역임에도 충분히 디테일한 라이팅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넓은 월드에서의 그 그림자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거리는 정확한 그림자 표현을 위해서 다이나믹 섀도우를 사용하고 일정 거리 이후부터는 미리 라이트 빌드 때 베이크해둔 그림자와 섞어 표현하거나 했는데요. 하지만 버추얼 섀도우 맵에서는 나나이트와 함께 사용할 경우 특별히 세팅을 하지 않고도 넓은 월드에서 가깝거나 멀리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균일한 품질의 섀도우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당 16K 크기의 가상화된 페이지에 섀도우 정보를 거리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월드라 할지라도 균일한 섀도우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섀도우를 매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스태틱한 오브젝트의 경우 캐싱을 사용하여 한 번 계산한 섀도우는 재활용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한 섀도우가 필요한 스켈레탈 메쉬의 경우는 알아서 그 부분만 캐싱을 하지 않도록 하여 줍니다. 이번에는 템포럴 슈퍼 해상도 기능인데요. 나나이트의 경우 해상도 크기에 따라 퍼포먼스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존에 사용하던 템포럴 안티 알리에이싱의 대안으로 개발된 이 템포럴 슈퍼 해상도는 1080p 정도의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도 4K 해상도와 거의 근접한 결과로 업샘플링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템포럴 슈퍼 해상도가 작동하지 않도록 기능을 꺼보고요. 그 다음 일부러 스크린 퍼센테이지를 30%까지 낮춰보면요. 화면이 엄청나게 지글거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전에 쓰던 템포럴 안티 알리에이싱을 켜보면 지글거리는 것은 사라졌지만 디테일들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템포럴 슈퍼 해상도 기능을 다시 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 퍼센테이지가 30%인데도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계산량을 줄이고 퀄리티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템포럴 슈퍼 해상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넓은 월드를 고품질로 빠르게 렌더링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이폴리곤을 빠르게 렌더링이 가능한 나나이트와
실시간으로 고품질 GI와 리플렉션이 표현이 가능한 루멘, 먼 거리까지도 디테일한 섀도우 표현이 가능한 버추얼 섀도우 맵, 그리고 이 모든 계산량을 줄여주고 결과는 4K급과 동일하게 표현해주는 템포럴 슈퍼 해상도의 조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넓은 월드에서 고품질 에셋들을 어떻게 실시간 렌더링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넓은 월드를 쉽게 제작할 수 있었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월드가 클 경우 거기에 배치된 모든 액터들을 한 번에 로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브 레벨로 나누어 스트리밍 관리를 각각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가 커질수록 더 많은 서브 레벨로 나누어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리얼 엔진 5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드 파티션이란 기능을 추가하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일이 서브 레벨로 나누실 필요가 없어졌고 스트리밍 설정도 간단해졌습니다. 단순히 원하는 위치에 액터를 배치하시기만 하면 되고요. 스트리밍을 위해서는 간단히 그리드 설정만 해주시면 모든 액터들을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스트리밍 관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가 클 경우 멀리 있는 원경에 대한 처리도 골치가 아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월드 파티션 HLOD와 함께 사용하면 원거리에 있는 액터들을 미리 단순화시켜 스트리밍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큰 월드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 없이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월드 기능 중에 액터당 한 개의 파일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 레벨을 서브 레벨로 나누어 작업자 간의 충돌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월드 크기가 커질 경우 작업해야 할 인원들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서브 레벨로 무한정 나눌 수는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작업에 대한 병목 현상은 없앨 수는 없는데요. 액터당 한 개의 파일을 사용하면 레벨과 액터 간의 관계를 끊어서 더 이상 액터들을 수정하고도 레벨을 함께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액터에 대한 정보는 레벨에 저장되지 않고 익스터널 액터라는 폴더에 따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레벨에서도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간단한 수정일지라도 매번 레벨을 통째로 저장해야 했지만 이 기능으로 인해 수정한 액터들만 골라서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포포스 같은 환경에서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월드가 커지면 배치해야 되는 액터들의 개수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도시 샘플에서는 배치된 액터만 10만 개 이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계층 구조식으로 데이터 레이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브 레벨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런타임에서 필요에 따라 데이터 레이어를 로드하거나 언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 샘플에 배치된 대부분의 액터들은 기본적으로 패킹된 레벨 인스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에셋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인스턴싱하여 반복 사용 중인데요. 게다가 일일이 액터 하나씩 월드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미지처럼 레벨 인스턴스로 묶어서 크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수정하셔도 월드 전체를 한 번에 업데이트 시킬 수 있어서 이 넓은 월드를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또한 인스턴싱을 많이 사용하실수록 메모리나 퍼포먼스적으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월드 파티션으로 쉽게 스트리밍하고 또 데이터 레이어와 레벨 인스턴스로 효과적으로 제작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소규모 팀에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에 사용된 이 큰 규모의 도시를 어떻게 제작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도시를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에셋들을 만들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 도시에 들어가는 에셋들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작 기간도 오래 걸리고 게임 패키지 용량도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또는 모든 에셋들을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제 모든 에셋 퀄리티를 엄청나게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 샘플을 만들기 전에 모듈화 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제작하고 가능한 한 인스턴싱으로 반복 사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보고 계신 이미지들처럼 도시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 중에 건물과 보도블록 등 모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모듈화 시켜서 최대한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모듈화 할 수 없는 간판, 조명, 쉼터 같은 유니크한 에셋들은 별도로 만들어주고 최대한 반복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속도로의 도로면 같은 경우는 모듈화 시킬 수는 없어서 직접 메시를 생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건물들을 생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게끔 설계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건물이 세워질 땅의 모양은 17가지로 제한한다든지 건물의 모양도 미리 정의하고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랜덤 생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생성은 모듈들을 바로 조합해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이슨 형태의 빌딩 디피니션 파일이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 정보에 의해서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건물의 스타일과 크기가 변경될 때 미리 정해준 패턴에 따라 모양이 변경되도록 하기 위해서 커질 때 반복해야 할 부분이나 각 층별 높이 정보 등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건물 생성할 단계에서 BDF 파일 기반으로 어떤 높이의 건물이든지 그 건물 스타일에 맞춰 모듈들이 이제 조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빌딩 생성 준비가 끝났다면 제일 처음 시작해야 하는 부분은 도시의 레이아웃을 정하는 일입니다. 단 몇 개의 커브만으로 아메리칸 스타일의 도로망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 각 도로들마다 만나는 부분에 교차로가 들어갈 자리에 미리 정의해둔 모듈들로 채워나갑니다. 도로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 자동차가 도로에 미리 정의해둔 경로로 순환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점들을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 정보는 나중에 언리얼 에디터에서 좋은 그래프 기능에서 이제 활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도 도시 외관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간단히 커브로 고속도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고속도로와 아까 만든 그 도로 간의 진입 로드를 이제 추가로 만들어 이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도로와 고속도로 정보를 가지고 건물들이 들어설 땅부터 계산하게 되는데요. 먼저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건물 부지는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들을 잘게 쪼개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땅 모양을 미리 정의해둔 패턴에 따라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건물 부지 계산이 끝나게 되면 건물이 이제 들어서지 못하는 여분의 땅들이 남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건물 부지가 계산이 완료되면 그 부지 모양에 맞춰서 바로 건물이 이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해둔 건물 높이에 따라 일단 건물들의 볼륨만 먼저 계산을 미리 해두게 됩니다. 그 다음 현재까지의 생성한 도로와 건물 부지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행도로와 건물 부지를 뺀 나머지 빈 공간을 일반 보도블록들로 모두 채워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들이 이제 들어설 자리만 빼고 모두 바닥 모듈들로 채워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건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만들어둔 볼륨을 이제 처음에 미리 만들어둔 BDF 파일에서 층간 높이 정보를 가져와 층별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각 층별로 스타일에 맞춰 입구나 벽, 창문 등을 이제 배치하여 건물들을 구성하는 에셋들로 채워줍니다. 건물 생성이 모두 완료되면 각 건물마다 옥상에 풀앞들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의 건물들이 들어서지 못했던 공간에 주차장이나 쉼터 같은 에셋들로 나머지를 채워주고 도로에 차선이나 횡단보도 같은 데칼도 생성해주고 도시에 필요한 쓰레기통 같은 에셋들로 데코를 하고 나면 모든 도시에 필요한 에셋들을 생성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각 에셋들의 이제 위치 정보와 어떤 메시를 사용하는지 등의 이제 메타 정보를 담은 비교적 적은 용량을 차지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익스포트 시켜주면 프로시저럴 단계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제 언리얼 에디터에서 지오메트리 정보와 포인트 클라우드를 임포트하여 규칙 기반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실제로 도시 에셋들을 스폰시켜주면 최종적으로 도시 생성 과정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에서 사용되었던 도시는 지금까지의 단계까지 진행하는데 대략 2시간 정도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직접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도로나 건물을 생성하는 프로세서들이 각각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실제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심플한 편입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볼 도시의 최종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도시의 이름을 NDCT라고 지어 보았는데요. 우선 도시를 생성해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도시 샘플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 생성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도 함께 다운로드 됩니다. 그 도시 생성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어디 있냐면요. 다운로드 받으신 그 프로젝트를 이제 탐색기로 열어보시면 프로젝트 파일과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압축 파일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도시 생성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축 파일을 자신이 원하는 위치의 폴더를 생성하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후디니 툴에서 도시 생성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문서에 있는 후디니 환경 설정 파일에서 방금 전 압축을 해제한 후디니 폴더 경로를 추가해주면 아주 기본적인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 샘플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후디니 플러그인을 원활히 실행시키려면 후디니 18.5.532 버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실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도시를 생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셋업 과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들 도시의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압축 해제했을 때 들어있던 후디니 폴더를 방금 전에 만든 폴더 안에 붙여 넣어 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디니를 열겠습니다. 이제 NDCT라는 도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제일 처음에는 지오메트리 하나를 추가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탭키를 한번 눌러서 CT라고 검색해 봅니다. 이런 노드들이 보인다면 제대로 환경 설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CT 레이아웃 노드를 찾아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해주셔야 할 것은 새로 생성한 도시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디니 파일도 같은 이름으로 저장해 줍니다. 이제 도시를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커브를 추가해 주시고요. CT 레이아웃 노드 첫 번째 인풋에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커브를 생성해 주면 커브 모양에 맞춰 도로들이 자동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할 것은 주도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커브를 하나 더 생성을 하고요. CT 레이아웃 두 번째 인풋을 보시면 아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방금 만든 커브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브를 그려주면 이제 거기에 맞춰 주도로가 이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커브 하나를 또 만들어 주고요. 커브 이름을 존이라고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시티존이라는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 노드 세 번째 인풋에 연결해 주고요. 레이아웃 노드 옵션에서 프리뷰 존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구역에 이제 커브를 만들어 주면 이 지역에 생성되는 건물들은 이제 존에 설정된 높이에 맞춰지게 됩니다. 한 번에 전체 높이를 변경하거나 디테일한 커브 설정으로 이 도시 외관을 원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도 커브 하나를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폭을 확인하면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임시로 폴리와이어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 기존 레이아웃 노드에서 템플릿을 켜서 도로의 모양을 맞춰서 N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주고요. D와 C 모양도 만들어 주기 위해 이제 머지 노드를 추가하고 커브도 두 개 더 만들어 줍니다. D 커브를 선택하고 D 모양의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이젠 C 커브를 선택하고 C 모양의 고속도로도 만들어 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고속도로 설정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각 글자마다 큰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존 노드를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커브를 더 추가해 주고요. 방금 추가했던 커브마다 존 노드도 각각 추가해 줍니다. 이 여러 개의 존 노드들은 또 머지 노드로 이제 사용하여 합쳐주면 됩니다. 각 고속도로 글자 안쪽으로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커브 모양을 글자 모양대로 잡아줍니다. 건물 높이가 너무 높으면 고속도로가 잘 보이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건물 높이를 또 낮춰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이제 도시 생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 작업이 모두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든 그 도로 모양과 고속도로 모양을 기반으로 도시 생성을 해볼 텐데요. 시티 프로세서 노드를 추가하기 전에 우선 오토 업데이트를 매뉴얼로 변경해서 작업 도중에는 이제 작동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티 프로세서 노드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시티 레이아웃의 두 번째 아웃풋을 프로세서의 첫 번째 인풋에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를 연결할 차례인데요. 모양을 잡기 위해 임시로 연결했던 폴리와이어 노드는 끊고요. 대신에 고속도로 커브 어트리뷰트 노드를 추가해 줍니다. 이걸 이제 프로세서의 두 번째 인풋에 연결해 줍니다. 이제 프로세서의 그 디스플레이를 켜주시고요. 아까 매뉴얼로 해두었던 것을 오토 업데이트로 변경해 주고 기다리시면 각 도로와 건물 볼륨 등을 1차적으로 계산한 프리뷰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1km가 넘는 이 도시를 일일이 배치했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텐데요. 컴퓨터 성능과 도시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분 안에 금방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엔드시티의 모습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유주 PDG 부분은 해제해 주시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최종 단계를 실행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Export All PBC 버튼을 눌러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후디니에서의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언리얼에서 도시 샘플 프로젝트를 열어줍니다. 에디터를 열고 나면 City라는 폴더를 찾으신 다음에 처음에 정해주었던 시티 이름으로 폴더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기존 시티들처럼 지오메트리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는 PBC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제 후디니에서 생성했던 지오메트리를 가져올 텐데요. 가져오기 전에 먼저 후디니 엔진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세션을 선택해서 세션을 시작해 줍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어 주었던 도시 폴더로 이동해 보면 익스포트 폴더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지오메트리들을 언리얼로 임포트 시켜 줍니다. 그 다음은 PBC 폴더로 가서 익스포트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임포트 시켜 주는데요. 우선 고속도로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선택해서 임포트 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임포트 시켜 주고요.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새 레벨 생성해서 시티 오픈 월드 엠프티라는 레벨을 선택해서 레벨을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바로 저장을 해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맵이란 폴더로 가셔서 처음 정했던 도시 이름으로 레벨을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벨을 다시 한번 더 열어 주시고요. 이 레벨에는 규칙 기반 프로세서를 미리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임포트 시켰던 포인트 클라우드로 교체만 해주면 바로 도시를 스폰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그 임포트 시켰던 포인트 클라우드 폴더로 가서요. 이제 동일한 이름의 포인트 클라우드 에셋으로 모두 교체해 줍니다. 그럼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고속도로부터 스폰해 보겠습니다. 완료가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데요. 월드 파티션 창으로 가서 셀을 선택하고 로딩을 합니다. 자, 보시면 NDC라는 고속도로가 잘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그 창 메뉴에 룰 프로세서에서 룰 프로세서 시티 부분을 선택하여 규칙 기반 프로세서 창을 새로 열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름에 맞춰 포인트 클라우드 에셋들을 모두 교체해주고 모든 규칙들을 실행시켜서 도로와 건물, 나머지 부분들도 스폰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폰이 완료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월드 파티션 창에서 이제 셀을 선택한 후에 다시 로드해 주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NDCT가 만들어졌습니다. 카메라를 이제 지면까지 가까이 가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여기가 끝이 아니고 다음 단계가 남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HLOD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플레이할 경우 먼 거리에 있는 건물들은 로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를 위해서는 빌드 메뉴에서 월드 파티션 HLOD 빌드를 눌러서 HLOD를 생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건물들을 이제 모두 단순화된 메쉬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빌드 시간은 꽤 걸리는 편입니다. HLOD가 빌드가 완료가 되면 이번에도 모든 셀들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월드 파티션 창에서 이제 몇 개 셀들만 이제 로드 시켜 보면요. 이번에는 그 플레이를 시작할 지점을 찾아 플레이어 스타터 액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플레이를 시켜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HLOD가 잘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건물들도 잘 보이는데요. 한 가지 그 건물 지붕들이 지금 뚫려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이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이제 액터들을 제가 직접 한번 선택해 보면요. HLOD로 인해서 이제 생성된 액터들이 이제 잘 로딩되고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바로 미니맵을 생성해 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메인 빌드 메뉴에서 미니맵 빌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니맵 빌드는 비교적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이제 완료가 돼서 월드 파티션 창을 확인해 보면 원래 그 도시 샘플 맵과 비슷해서 변경이 안 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NDC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도시 생성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에 사용되었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약간의 설명과 실제 제작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린 샘플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아무리 큰 도시를 할지라도 간단히 제작할 수 있으니까요. 작업 여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한 번씩 직접 도시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아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자막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 동영상들을 참고해서 개발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그 네이버 언리얼 엔진 공식 카페나 에픽 디벨로퍼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언리얼 최신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에픽 디벨로퍼 커뮤니티에는 전 세계 언리얼 개발자들이 머티리얼이나 이제 블루프린트, 파이썬 코드 등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보셔서 개발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앞으로 언리얼 엔진 5로 월드를 제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